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국유철도는 당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 세금이 퍼부어져 운영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를 지속할 순 없었습니다. 이에 1987년 일본은 국철을 민영화합니다. 일본 열도를 지역별로 나누어 7개의 주식회사가 탄생합니다. 거대한 철도 기업을 쪼갠 다음 적자를 흑자로 전환해 기업 같은 기업으로 만든 다음 이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상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적자가 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를 헤쳐나가는 건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큐슈 지역에서 탄생한 JR 큐슈는 분할 당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무려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분할 당시 JR 큐슈에는 신칸센도 없고 도심 지역을 도는 순환선도 없었습니다. 돈 되는 노선은 하나 없고 그저 시골의 적자 노선만 가득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30년 만에 JR 큐슈는 5천억 원 규모의 흑자법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2016년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에 상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서 아무도 타지 않는 시골 노선만 가진 철도회사 JR 큐슈에는 도대체 어떤 기적이 있었던 것일까요? 책 아주 작은 디테일의 힘은 JR 큐슈의 대표이사 가라이케 고지가 쓴 책입니다. 그는 1953년생으로 일본 국철에 입사한 후 철도 민영화에 따라 새로 발족한 JR 큐슈로 옮겨 사회생활을 합니다. 30년 넘게 JR 큐슈에서 활약한 그는 망해가던 철도회사가 흑자회사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발로 뛴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JR 큐슈가 탈바꿈할 수 있었던 비결로 디테일의 기술을 꼽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업은 절대로 망할 수 없으며 고객의 감동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디테일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키느냐는 기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JR 큐슈의 초대박 히트 상품인 초호화 크루즈 열차 나나스보시의 성공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디테일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나스보시는 초특급 크루즈 열차입니다. 7량의 객차로 이루어진 열차이며 게스트룸은 총 14개입니다. 매주 화요일에 출발하는 3박 4일 코스와 토요일에 출발하는 1박 2일 코스로 나뉩니다.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루 이용료가 무려 500만원에 달합니다. 일정은 크루즈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경의 시골 마을을 호화로운 기차를 타고 여행합니다. 중간중간 기착지에서는 관광을 즐기기도 하죠. 또 매 끼니는 지역 최고의 요리사가 열차 안에서 직접 만든 일식 또는 프렌치 요리가 선사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차에서의 하룻밤이 500만원이라는 점은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다 보니 열차를 탑승하기 위한 경쟁률이 최고 316대 1에 달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다는 것은 이 서비스가 제값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골 마을의 기차 노선이 크루즈 열차로 탈바꿈하자 전 세계의 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경영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죠. 나나스보시의 첫 번째 디테일은 기차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되는 설렘을 설계하는 데에 있습니다.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은 지구상의 어떤 강력한 권력자라도 예외 없습니다. 공정한 추첨 과정이 없으면 고객 신뢰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추첨 다음날 아침 10시 투어데스크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해 당첨 사실을 알립니다. 그저 형식적인 안내와는 차이가 납니다. 직원 한 명이 고객에게 연락할 때마다 주변의 나머지 직원들이 옆에 모여 밝은 목소리로 박수를 치고 환호해줍니다. 고객은 당첨 소식에 놀라고 박수 소리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 이 전화는 경품 당첨 안내 전화가 아닙니다. 하룻밤에 500만원에 달하는 기차표를 결제하라고 안내하는 축하 전화입니다. 당첨일 이후 고객들은 대망의 기차 탑승일만을 기다리며 컨디션 관리까지 하면서 설렘을 폭발시킵니다. 나나스보시의 두 번째 디테일은 지역 최고의 셰프 섭외입니다. 초호화 크루즈 열차답게 매 끼니마다 지역 최고의 셰프들의 요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명한 셰프들은 각자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중이며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신의 레스토랑을 비우고 기차에 요리를 하러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적당한 요리사가 아닌 스타급 초밥 장인을 비롯한 유명 셰프들입니다.
이들을 섭외하는 건 디테일에 달린 것입니다. 지역마다 미식가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 유명 셰프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레스토랑 운영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도록 한 동선과 시간 설계까지 모든 게 섬세한 디테일로 좌우됩니다. 기차 안에서 식사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한 셰프의 노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차 안에 점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9시간 가까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정성이 쏟아지면 고객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나나스보시의 세 번째 디테일은 세심한 열차의 설계 구조입니다. 나나스보시에서 가장 비싼 DX 스위트 차량은 마지막 7호차에 위치합니다. 창밖의 경치가 차례차례 시야의 저편으로 서서히 멀어져가는 모습을 음미할 수 있죠. 30억엔짜리 액자라고 부르는 차창 너머의 경치를 독점할 수 있는 특등석입니다. 또 열차의 구조는 지그재그로 설계되었습니다. 차창의 좌우에 따라 초록산이 나오거나 푸른 바다가 나타날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객차 배열을 한쪽으로만 했다면 객차마다 같은 바깥 풍경이 펼쳐질 것인데 객차마다 방배치를 지그재그로 함으로써 여러 차량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다채로운 바깥 풍경을 한꺼번에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나스보시의 네 번째 디테일은 정성스러운 청소입니다. 호화스러운 서비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입니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모두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쓰고 화려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고객의 마음을 좌우하는 것은 청결 상태일 것입니다. 진짜 호화는 정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해결 방법도 그저 깨끗하게 쓸고 닦는 법밖에 없지만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나나스보시는 일반적으로 청소하지 않는다는 열차의 지붕까지도 청소합니다. 보이는 데만 청소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자부심은 다른 열차와의 차별성을 크게 만듭니다. 하루 이용료로 500만원을 받기 위한 그들의 디테일한 노력은 가격이 비싸다는 컴플레인을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같이 올라가기에 사업의 리스크가 커지는 게 아닌가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좋아질수록 관련된 비용은 올라갑니다. 서비스 수준을 80%까지 올릴 때까지는 비용은 정비례하여 올라가지만 서비스 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한다면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또 90%의 서비스 수준을 100%의 서비스로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더더욱 증가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디테일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마음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서비스 수준을 98%에서 95%로 살짝 줄이더라도 비용은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묘수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3천억 원의 적자 기업인 JRQ슈가 나나스보시 열차 하나로 5천억 원의 이익이 나는 회사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경영 전반에 있는 여러 디테일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이겠죠. 책 아주 작은 디테일의 힘은 위 사례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해서 디테일 전략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국철병에 걸린 직원들이 참신하고 독창적인 직원들로 탈바꿈하게 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디테일, 고객의 컴플레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디테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문서 작성 디테일 등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영 현장의 노하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디테일을 구현해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디테일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KRQ슈가 남들과 차별화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저력은 웬만하면 아웃소싱을 하지 않는 사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JRQ슈는 철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부터 외식업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생소한 분야에도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처음 해보는 사업을 전문가에게 외주를 주는 것보다 직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고 시행착오도 겪었겠지만 새로운 것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문화의 뼈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모든 산업에서 전문화가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는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즘 기업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외주화를 통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당연한 방식이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정도의 혁신은 단순한 효율성의 제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일을 진행하며 겪게 된 수많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통찰에서 조금씩 싹트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쌓아 올린 내공에서 남들이 찾지 못한 고객의 감동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가 레드오션 같이 느껴지는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결국 디테일이 아닐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